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신고전주의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브람스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브람스는 1833년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함부르크의 시립 극장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습니다. 네, 더블 베이스라고도 하는데 키가 큰 현악기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7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 뭐 요즘도 이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부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도 아주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브람스는 5세 때부터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네, 7세 때 코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에게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또 10세 때는 공개 연주에 나가서 뛰어난 기량의 연주를 선을 보였습니다. 네, 코셀 선생님은 이 브람스를 가르치다가 브람스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잘 배워서 실력이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스승인 마르크센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마르크센 선생님에게 브람스를 보냅니다. 3년 뒤 마르크센에게 피아노와 작곡을 배운 뒤에 15세에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중3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정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15세에. 그러나 브람스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중퇴하고 어린 시절부터 술집이나 식당, 사교장을 돌면서 피아노를 연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합창단을 지휘하거나 합창곡을 편곡하면서 음악가의 그 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1853년 브람스는 20세 때 음악 인생을 크게 바꾸는 첫 번째 기회를 맞게 됩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은 당시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요하임 선생님은 바이올린 선생님인데 이 브람스가 아주 실력이 있고 네, 젊은 음악가로서 그 재능을 알아본 요하임은 이 헝가리 사람인데 네, 브람스에게 슈만과 클라라를 소개했습니다. 뭐 슈만과 클라라는 너무나 위대한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이후 슈만과 클라라는 브람스를 도와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슈만은 자기가 만든 이 잡지 음악 신보에 브람스의 뛰어난 음악성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1862년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브람스는 함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초빙되기도 했고 이듬해 비엔의 징 아카데미 지휘자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비엔의 아구에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면서 헝가리 무곡을 발표하는 등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네, 지금 브람스의 1번 교향곡 사악장 유명한 이 테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악장은 특히 유명한 악장이 되겠습니다. 브람스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슈만 부부였습니다. 슈만은 브람스 같은 젊은 인재가 나타난 것을 기뻐한 나머지
자기 집에 한 달 이상 묵게 하면서 브람스를 지도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큰 인물은 큰 인물을 또 알아보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1854년 슈만은 그 한 해 전인 1844년 러시아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같이 교통도 불편했고 또 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면은 자주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브람스는 러시아 연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정신병을 앓아서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고 그 후유증으로 2년 만인 4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 브람스는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와 스승인 슈만의 죽음을 예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독일 진홍곡을 작곡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 독일 진홍곡은 아주 대작이 되겠습니다. 한 총 페이지 수가 154페이지 되는 대작이 되겠습니다. 이 독일 진홍곡은 보통 그 당시 미사곡이나 이런 진홍곡은 전부 라틴어로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브람스는 이 독일 진홍곡을 독일어 가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진홍곡이 되겠습니다. 슈만이 죽은 후에 브람스와 클라라는 40년에 걸친 우정의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브람스가 자기 스승의 부인인 클라라를 사모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연정을 품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정을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브람스는 클라라를 향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성으로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브람스는 스승의 부인을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람스 음악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람스는 당시 낭만주의가 유럽 전역을 휩쓸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살면서도 고전주의의 맥을 이어간 음악가로 유명합니다. 바흐로부터는 당시 그 바로크 시대의 작곡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다성음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식을 이어갔습니다. 베토벤으로부터는 고전주의의 형식을 이어받았습니다. 브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셀 선생한테서 음악을 배웠는데 코셀 선생한테서는 바흐의 음악을, 마르크센 선생님한테서부터는 베토벤에 대하여 깊게 배울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브람스는 젊은 시절 작곡가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도 그때 내디디면서 베토벤에 아주 심취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낭만주의 음악가들과는 달리 고전의 형식과 균형,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를 신고전주의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 고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미를 존중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음악이 소나타 형식을 비롯해서 그 형식에 대입해서 작곡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브람스에게는 당시 베를리오즈와 리스트와 같은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기본과 복잡하고
색다른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절도 있는 운동과 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토벤의 브람스의 1번 교향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음악을 들어보면은, 눈을 감고 들으면 꼭 베토벤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전주의적인 그런 소나타 형식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15, 전계부, 제연부의 구성을 이 교향곡들이 보면은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브람스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은, 이 브람스의 초상화를 봐도 이 얼굴이 환하게 웃는 상이 아니고 뭔가 수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브람스의 성격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 외골수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퍽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나왔는데 자기 집을 묻는데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네, 브라함스는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수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전통음악을 존중해서 바흐, 베토벤 등 선배 음악가들이 확립한 이 업적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람스는 고전적인 이 전통에 근거한 낭만주의를 추구한 작곡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클라라를 향한 사모의 정을 가슴에 묻어둔 채 평생 독신으로 지내온 브람스는 1896년 클라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브람스 자신도 아마 평소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이 간암인데, 간암으로 인하여 이듬해 1897년 클라라가 세상을 떠난 1년 후에 1897년 6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고향 함부르크 항구의 모든 배들은 조기를 개항했고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지금 그의 무덤은 오스트리아 비인의 중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하네스 브람스, 이 위대한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브람스 교향곡 1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람스 음악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른 음악보다도 브람스가 가장 시간이 작곡하는데 오래 걸렸고 브람스를 상징한다 할 정도로 유명한 음악인 브람스 교향곡 1번 교향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 브람스 교향곡 1, 2, 3, 4번을 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주제가 딱 이렇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브람스 음악을 들어보면은 뭔가 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브람스 교향곡 1번은 가장 브람스다운 음악이라고 합니다. 네,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음악이 아주 세련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브람스 음악은 계속 신천지를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모차르트 음악이 아주 달콤하다 하면은 브람스 음악은 약간 떫고 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람스 음악은 우리 중화교과서에 브람스의
그 자장가가 나옵니다만은, 네, 브라함스 음악을 어린 청소년들이 좋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이 브라함스 음악을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함스의 교향곡을 비롯해서 이 음악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또 베토벤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교향곡은 베토벤이 9개의 교향곡을 썼습니다만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어보면 베토벤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브라함스의 그 가곡을 많이 불렀습니다. 네, 많이 부르고 했는데 이 브라함스의 가곡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뭔가 또 깊이가 있고, 네,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브라함스 이 가곡도, 네, 뭐 가곡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슈베르트부터 시작한 이러한 그 예술 가곡의 전통을 맥을 이은 그러한 그 또 가곡 작곡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에 여러분들께서 추천드리는 것은 브라함스 1번 교향곡, 특별하게 이 4번 교향곡이 참 유명하니까 이제 브라함스의 또 헝가리 무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브라함스의 1번 교향곡을 한번 끈질기게,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새로운 브라함스에 대한 음악에 대한 눈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요하네스 브라함스, 낭만파의 유명한 작곡가, 네, 브라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